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끝에는 나이 들수록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닿게 되지요. 누구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행복한 노후를 꿈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순간의 선택이 모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데요. 평균 수명 100세가 넘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노인으로 진입하는 관문은 80대로 봅니다. 그래서 이 80세의 벽을 수월하게 넘는다면 더욱 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60대, 70대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그 이후 30년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지요. 오늘은 책 속 지혜를 통해 후회 없는 인생을 보내기 위한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삶의 태도에 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남 눈치 보느라 나를 괴롭힐 필요 없다.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르다. 우리는 흔히 더 뛰어난 것을 원한다. 더 성능 좋은 스마트폰, 더 빼어난 연인, 더 넓은 집 같은 것들처럼 이러한 것들을 보고 있으면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면 분명 행복해질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사실 착각이다. 왜냐하면 행복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가질 때 찾아오기 때문이다.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겹칠 수 있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 우리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원한다. 그러나 좋아하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 걸까?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이들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유명한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어느 강의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는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다. 화창한 날씨 아래 한가로운 휴일을 만끽하던 중 아이는 주변 아이들의 손에 들린 풍선을 보았다. 이내 자신도 풍선이 갖고 싶다며 사달라고 졸랐다. 그는 풍선을 부러운 듯 바라보는 자식에게 풍선을 사주었다. 아이는 풍선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신이 나서 뛰어다니던 아이가 그만 손에 든 풍선을 놓치고 말았다. 그 순간 생각했다. 아이쿠 그렇게 원하던 풍선을 잃어버렸으니 울면서 다시 사달라고 떼를 쓰겠구나. 그러나 놀랍게도 아이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계속 뛰어놀았다고 한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 탈벤 샤하르 이야기도 살펴볼 수 있다. 그의 아들은 작은 장난감 하나를 아주 애지중지하며 언제나 가지고 다녔다고 한다. 가족들과 함께 외출한 그날도 아들은 그 장난감을 손에 꼭 쥐고 있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만 엘리베이터 문 틈새로 장난감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러자 아이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그는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사준다고 아이를 계속 달래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두 가지 사례에서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구분하는 법을 눈치챘는가? 바로 그것을 손에 넣은 다음에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이다. 첫 번째 사례의 경우 아이는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다는 이유로 풍선을 원했다. 풍선을 획득한 순간 그 부러움은 끝났다. 그래서 아이는 풍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고 풍선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별 아쉬움이 없었다. 반면 두 번째 사례의 경우 아이는 장난감 그 자체를 진심으로 좋아했기에 늘 가지고 다니며 소중하게 다뤘다. 그래서 장난감을 잃어버렸을 때 큰 상실감을 경험했다. 아이들만 그럴까? 우리도 마찬가지다. 신형 자동차를 새로 마련했을 때는 새롭고 다양한 기능과 겉모습에 감탄하며 정말 소중히 여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익숙해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경우가 많다. 한편 좋아하는 것은 다르다. 여행지에서 운명처럼 만난 옷은 유행이 지나더라도 애착이 간다. 허리둘레가 늘어나 입지 못하게 되더라도 옷장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다. 잠시 생각해보자. 두 사람이 여러분에게 고백했는데 한 사람은 나는 너를 원해라고 말했고 다른 한 사람은 나는 너를 좋아해라고 말했다. 어떤 느낌이 드는가? 여러분은 둘 중 어떻게 말하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가? 그리고 오래 함께하고 싶은가? 사람이든 물건이든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은 하염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떠올린다. 하지만 이것은 눈속임일 뿐이다.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원하는 대상 그 자체가 아니다. 그것을 가진 나다. 이러한 사람은 그것을 가진 미래의 나와 그것을 가지지 못한 지금의 나를 끊임없이 비교한다. 그리고 가지지 못한 나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원하는 것만 이루면 그것만 갖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고 안전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막상 원하는 것을 손에 넣거나 이루게 되면 행복과 만족의 마음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리고 또 다른 것으로 눈길을 돌린다. 반대로 무언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대상 자체를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새로운 곳이 있어도 쉽게 눈길을 주지 않는다. 이것은 만족하는 마음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뇌 역시 원하는 것을 대할 때와 좋아하는 것을 대할 때 각각 다르게 작동한다고 한다. 쥐의 뇌를 관찰한 실험 연구가 이를 잘 나타낸다. 한 심리학자는 우리 속에 쥐가 그리 좋아하지 않는 것을 차려둔 뒤 쥐의 뇌에 전극을 심어 전기 자극을 가했다. 이들이 자극한 부위는 포유류가 쾌감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곳이었다. 연구진은 전기 자극을 받은 쥐들이 평소 싫어하는 것을 먹을 때에도 쾌감을 느껴 맛있게 먹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쥐들은 먹이를 허겁지겁 먹긴 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하자 쥐들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다. 음식을 정신없이 먹는 한편 머리를 연신 흔들고 머리를 비벼대는 게 아닌가. 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대할 때와 싫어하는 음식을 대할 때의 행동이 극명하게 다르다. 좋아하는 음식을 보면 혀를 내밀거나 입과 턱을 움직이지만 싫어하는 음식 앞에서는 머리를 흔들고 얼굴을 비빈다. 쥐들이 보인 행동은 후자였다. 즉 실험에 투입된 쥐들은 자극으로 인해 음식물을 원한다는 충동을 느꼈을 뿐 절대 그 음식에서 만족감을 느낀 것이 아니었다. 이 실험은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원하는 것으로 삶을 가득 채운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이 만족스러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착각하면 노년의 삶에서도 잠깐의 욕구에 휘둘려 좋아하지도 않는 것으로 인생을 그득그득 채우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인생의 끝에는 공허하고 텅 빈 마음만 남을 것이다. 잘 생각해보면 물건의 영역뿐만 아니라 일이나 사람의 관계 등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물론 살다 보면 꼭 좋아하는 일만 좋아하는 물건만 좋아하는 사람만 골라 잡을 수는 없다. 이때 도움이 되는 선택 기준이 있다. 바로 그 대상이 나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인가이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시계를 구매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시계를 살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기준 3가지는 다음과 같다. 나는 저 시계를 원하는가? 나는 저 시계를 좋아하는가? 나는 저 시계가 필요한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 3가지 조건에 모두 그래, 맞아라고 대답할 때다. 그렇다면 굳이 너무 망설이지 말고 그 시계를 구매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최고의 소비다. 이러한 소비를 하려고 평소에 열심히 일한 게 아니었겠는가? 3가지를 모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2가지를 만족한다면 제법 괜찮은 소비다. 하지만 1가지밖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때 우선순위는 필요한 것,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 순이다. 생필품처럼 꼭 필요한 것이라면 후회할 일이 없다. 한편 필요하진 않지만 좋아하는 것이라면 기분은 좋겠지만 얇아진 지갑을 보며 조금 후회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필요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이런 게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냉큼 사버린다면 기쁜 마음은 머지않아 사라지고 후회만 남을 가능성이 높다. 노후에 행복하게 즐기는 취미도 마찬가지다. 내가 원하고 좋아하고 필요한 취미라면 이상적이다.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필요한 취미, 좋아하는 취미, 원하는 취미 등 우선순위를 정하면 후회할 일이 줄어든다. 단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조금 다르다. 사람은 단순히 필요한 욕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때는 우선순위를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다. 내 경우에는 좋아하는 사람, 필요한 사람, 원하는 사람 순이다. 물론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되는 사람이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말이다. 이러한 나만의 기준을 정해두면 물건을 사거나 업무를 보거나 사람을 대할 때 결정을 내리기가 훨씬 쉬워진다. 원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우리는 자신의 삶을 단순히 욕구뿐만 아니라 진정한 행복으로 채울 수 있다. 물론 처음에는 이 세 가지를 구분하기 헷갈리고 번거로울 수도 있다. 그렇지만 연습 삼아 마트에서 물건을 고를 때처럼 사소한 일에서부터 나만의 소중한 이 원칙을 적용해보자. 차근차근 익숙해진다면 결국에는 굳건한 나만의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비관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자. 주위를 둘러보면 자신이 힘들다는 이유로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고 탓하며 작은 실수와 갈등에도 스스로를 과도하게 비난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현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자책과 비관으로 삶을 더하는 건 인간뿐이다. 길거리의 강아지나 고양이는 이렇지 않다.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회피하지도 거부하지도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준다.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받아들이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포기나 체념과 다르다. 받아들이다라는 의미에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한번 부정적인 생각이 발생하면 뇌는 도돌이표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재생산하며 강화시킨다. 눈앞에 놓인 현실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건 상대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괴로움을 멈추는 일이기도 하다. 한 심리학자의 판단하지 않는 힘이라는 책에는 노년의 행복을 위한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바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연습이다. 살다 보면 사람들이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다. 정말 좋은 이야기에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이 통하지 않아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럴 땐 저 인간 도대체 뭐야? 저 사람 완전 미친 거 아냐 라고 말하는 대신 그가 저렇게 행동한 이유는 뭘까? 나는 왜 갑자기 화가 끓어오른 걸까? 하고 스스로 확인해 보는 것이다. 서양에는 이런 경고가 전해진다. 친절해져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까 상대방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벌컥 짜증을 내고 갑작스레 비난을 퍼붓기 전에 그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혹은 내가 상황을 너무 편협하게 바라본 것은 아닐지 생각하며 한 박자 쉬어보자. 공감은 두 가지로 나눈다.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이 그것이다. 정서적 공감은 선천적인 능력에 가깝다. 눈앞에 타인이나 화면 속 배우가 우는 걸 보고 자신도 따라운다거나 타인이 고통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정서적 공감은
상대방의 슬픔과 고통을 대리 경험함으로써 상대방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든다. 반대로 인지적 공감은 후천적 능력에 가깝다. 인지적 공감 능력은 주로 4세 이후부터 생기기 시작하며 노력과 훈련에 의해 더욱 발달되는 모습을 보인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생각, 상황, 입장, 감정 등이 어떨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인지적 공감이다. 즉, 간접 경험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는 능력인 것이다. 인지적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은 상대방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궁금해한다. 지적인 호기심과 이해하고자 하는 진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주장을 헤아리는 것이다. 그렇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와 동일한 시각에서 상황을 바라보려고 노력한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 머릿속 사고의 흐름을 파악하게 된다. 놀라운 점은 이처럼 존중받는 기분을 느끼게 하면 상대방의 얼어붙었던 마음의 벽 또한 사르륵 녹아내리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심리학 용어 중 자기 개방이란 말이 있다. 말 그대로 나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자기 개방은 굉장히 중요하다. 믿음과 신뢰는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면서 쌓이기 때문이다. 채우고 싶다면 먼저 버리는 삶을 살아보자. 캄보디아의 우기는 강수량이 엄청나다. 그래서 해안가에 사는 주민들은 우기가 지나갈 때까지 6개월가량 뗏목 위에서 생활해야 한다. 육지와 달리 뗏목의 공간은 무척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 실을 수 있다. 그래서 우기가 그치고 육지 생활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물건을 사서 쌓아두지 않는다. 어차피 6개월 후에는 필요 없는 물건이 되어 물속에 잠길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도 이처럼 6개월마다 한 번씩 무조건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 지금 내 주변에 쌓여있는 수많은 물건 중 정말 필요한 물건만 줄인다면 과연 몇 개나 남을까? 지인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몇 해 전 지인의 남편이 갑자기 대구로 발령받아 각자 살림을 낸 적이 있다. 때마침 지인은 박사 논문 집필 막바지였고 맡고 있던 강의도 있었던지라 이사는 엄두도 못 내고 남편이 지내는 대구로 내려가 얼굴을 보고 살림을 돕곤 했다. 물론 대구에서도 논문 집필은 계속해야 있기에 남편은 지인을 위해 책상과 컴퓨터를 따로 구비해 주었다. 지인 또한 그러한 남편에게 고마워 혼자라도 밥을 차려 먹을 수 있도록 이런저런 반찬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대구집의 살림살이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대구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내 옷과 책도 서서히 쌓여갔기 때문이다. 덕분에 서울집에서도 대구집에서도 큰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었다. 그러다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 회사에서 남편에게 사흘 내로 서울로 복귀하라는 통보를 내린 것이다. 당장 맡은 일을 마무리하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할 시간도 부족한 상황인데 거기에다 이사까지 남편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필 지인 또한 당장 이틀 뒤에 논문 심사가 있어 여유가 없이 바쁜 상황이었고 심사 준비 때문에 며칠째 잠을 못 자고 논문에만 매달려 있는 상태였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에게 전화가 왔던 것이다. 내려와서 이사하는 걸 도와줄 수 없겠냐며 혼자서는 도저히 무리라며 애원했다. 하지만 지인 또한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라 도저히 내려갈 여력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사업체에게 맡겨야 할 만큼 짐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다 짐 중 거의 절반은 이사할 때 버릴 생각으로 가지고 내려갔던 것들이었다. 결국 혼자 이사짐을 정리하던 남편은 밤 늦은 시간 내내 전화를 걸어 분통을 터뜨렸다고 한다. 물건이 많아 아무리 버리고 버려도 끝이 없다고 울먹였다. 쓰레기를 내놓는 일로만 계단을 수십 번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한다. 그 이후 물건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뀌었다. 빈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통이 조금 쌓인다 싶으면 기겁을 하고 버린다.
예전에는 오래된 옷도 버리기 아까워 벌벌 떨었지만 지금은 안 입는 옷과 안 씻는 신발도 철마다 과감히 정리한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다. 돈이건 물건이건 티끌이 쌓여 태산을 이룬다는 말은 정말 진리이다. 태산처럼 쌓인 물건이라니 이제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힌다. 물론 돈이면 얘기가 조금 다르겠지만 말이다. 집안을 의식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물건은 쥐도 새도 모르게 쌓인다. 마음을 의식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것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서서히 영역을 넓히듯이 말이다. 만약 이야기를 듣고 정리의 필요성을 실감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이런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해보자. 내가 지금 당장 꼭 필요한 집만 뗏목에 옮겨야 한다면 과연 무엇을 실을 것인가? 혹은 집에 불이 나서 당장 뛰쳐나가야 한다면 양손에 무엇을 들고 나갈 것인가? 이 질문을 들고 곧바로 떠오르는 물건이 아니라면 그만큼 나에게 덜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물건이라면 언제든 작별할 수 있도록 정리해두자. 물론 당장 버려도 좋다. 단 한 달만이라도 주머니가 가벼운 삶을 살다 보면 필요 없는 물건을 쌓아두는 것을 못 견디는 사람이 될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은 가만두면 풀린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보면 종종 이런 일이 생긴다. 지하 2층에서부터 올라오던 엘리베이터는 내가 기다리고 있는 7층을 지나 9층, 12층, 15층, 20층을 찍고서야 내려온다. 엘리베이터가 멈출 때마다 내 혈압은 높아져 간다. 20층에서 내려오면서도 몇 번 더 멈춘 후 드디어 7층에 도착한다. 나를 태우고 나서도 몇 번 더 멈추며 느릿느릿 1층에 도착한다. 마음속은 짜증으로 가득 찼고 거울에 비친 얼굴은 일그러져 있다. 이번엔 마트에서 물건을 고른 뒤 계산하기 위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자. 그런데 양옆의 줄만 빠르게 줄어들고 내 줄은 통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는다. 점점 초조하고 답답해진다. 이 밖에도 도로에서 내가 탄 차선만 속도가 느리거나 신호마다 걸려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거나 바로 눈앞에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놓치거나 할인하면 사려고 기다렸던 물건이 눈앞에서 품절되거나 저렴하게 샀다며 기뻐하던 중 더 싸게 파는 곳을 발견하거나 이런저런 약속과 계획을 잡아놨는데 독감에 걸려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 하는 상황도 상상해보라. 이 정도면 아무리 참을성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못 참고 한마디 내뱉게 될 것이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터졌을 경우 우리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하는 일마다 어긋나니 오늘따라 재수가 없는 것 같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느낌에 기분이 하루 종일 우중충해진다. 반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마자 바로 도착하거나 버스나 지하철이 바로 도착하거나 운전할 때마다 신호에 걸리지 않고 쭉쭉 나가거나 내가 물건을 구매하자마자 바로 매진되거나 고민했던 일이 술술 풀릴 때는 어떤가? 이럴 땐 행운의 여신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고 세상이 나에게 호의적인 것 같다는 느낌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가? 위에서 말한 일들은 일상에서 흔히 만나볼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일들이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이다. 엘리베이터가 바로 도착했다고 해서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먼저 계산한다고 해서 할인을 받는 것도 아니고 버스나 지하철을 눈앞에서 놓쳤다고 해서 요금이 더 비싸지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 기분은 왜 이렇게 사소한 운빨에 쉽게 영향을 받는 것일까? 그 비밀은 바로 통제감에 있다. 통제감은 말 그대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이다. 즉, 모든 일을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통제감의 유무는 우리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여기 대표적인 실험이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이들 중 한 그룹에게 각자 돌볼 화분을 선택해서 직접 관리하고 키우게 했고, 다른 그룹은 병원 직원이 관리하는 식물을 그저 보도록 했다. 1년 6개월이 지난 후 두 그룹의 건강을 비교했더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화분을 스스로 돌보게 하는 그룹이 더 쾌활하고 활동적이고 민첩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의 사망까지 다른 그룹보다 훨씬 낮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삶에 꼭 필요하다.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것까지 통제하려고 들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인생의 행복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자주 멈출지, 버스나 지하철을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할지 등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일은 예측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 그냥 단지 일어날 뿐이다. 이런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실제로 겪으면 쉽게 초조해지고 짜증이 난다. 누구나 그렇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외부 상황에 이끌려간다고 다시 말해 통제받고 있다고 생각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이러다 보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거야라며 존재하지도 않는 원인을 찾아 헤매고 결국 기분은 더 나빠지기만 하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진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의지나 능력으로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두고 해내지 못했다라고 착각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실수를 자주 범한다.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내지 못한 일로 착각하는 이유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조건을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대신 주어진 자극에 곧바로 반응하는 습관이 들었기 때문이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짜증을 내기에 앞서 이 일이 과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인지 할 수 없는 일인지부터 스스로 물어보는 습관을 만들어보자. 만약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면 깔끔히 포기하는 게 좋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 대신 지금 당장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걸 실행해보자.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말해준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계속 지체되는 상황이라면 닫힌 버튼을 쾅쾅 누르며 짜증을 내는 대신 심호흡을 하며 호흡의 리듬을 바꿀 수도 있고,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풀 수도 있고, 오늘 할 일을 떠올리며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어제 외운 영어 문장을 되새기며 복습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을 보며 필요 없는 사진이나 자료들을 지울 수도 있고, 불편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볼 수도 있다. 엘리베이터 운행을 내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다른 통제할 수 있는 일들로 시선을 돌리고 그 일을 실행한다면 내 마음의 상태는 완전히 달라진다.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상황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소모적인 태도는 버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실행하는 건설적인 태도를 선택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더욱 건강해질 것이다. 행복하게만 살기에도 인생은 짧다.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 마치 손꼽아 기다리는 디데이처럼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쉽게 인정하기 힘들어하고 나아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죽음에 관한 말이나 생각을 할수록 죽음이 더 앞당겨질 거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마음속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 내용 중에서 아직도 마음에 남는 구절이 있다. 그 책의 저자는 늘 자신이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물건을 정리하고 관리한다고 했다. 혹시라도 자신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겨질 가족이 덜 힘들도록 물건의 가지수를 정리하고 저축한 은행 통장과 보험 관련 증서를 한 곳에 잘 정리해 둔다는 것이다. 가족들이 남은 재산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말이다. 나는 그 저자의 생각과 삶의 태도가 참 멋지다고 생각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남겨질 가족들을 위해 물건과 주변을 미리 정리해 둘 정도의 마음가짐이라면 살아있는 모습 또한 얼마나 알차고 가지런할까.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정말 충만할 것이다. 한 영상을 본 적 있다. 테드 강의 영상이었는데 영상 제목은 할 일을 미루는 사람의 속내였다. 그 영상을 보고 나 또한 헉하고 마음 한 구석이 찔렸던 기억이 있다. 특히 나는 그 영상 마지막에 소개된 인생 달력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인생 달력은 우리가 평생 겪는 일요일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것을 보면 생각보다 남은 시간이 적다고 느껴진다.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짧다는 것이다. 특히 부모님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은 그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이 사실을 떠올리면 지금까지도 울컥하여 목이 맨다. 여기선 인생 달력의 기준을 일주일로 잡았지만 얼마든지 다른 기준을 세울 수 있다. 월 단위의 짧은 기준을 세워도 되고 가끔 가다 치러지는 큰 이벤트를 기준으로 삼아도 된다. 예를 들면 생전 경험할 수 없는 월드컵, 올림픽, 대통령 선거 등이 얼마나 남았는지 말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횟수를 세워보면 그간 무심코 넘겨졌던 월드컵이나 올림픽이 다르게 느껴진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즐겨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소중한 사람들과 보낼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남았는지 세어보다가 가슴이 뭉클해졌다. 계산 결과 남편과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는 횟수는 길어야 30번 정도, 부모님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는 횟수는 8번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를 헤아리면 내게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깨달음과 함께 맞는 크리스마스는 평소와 달리 한 번 한 번이 소중하게 느껴진다. 겨울에 늘 찾아왔다 그냥 가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가슴 깊이 사랑과 감사를 나누는 크리스마스로 다가온다. 이렇듯 나 혹은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언제든 곁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보자. 이러한 마음가짐은 그들의 존재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존재로 느끼게 해준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임을 일깨워준다.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자신이 상대방의 죽음을 더 빨리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생각함으로써 살아서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인생 달력은 우리의 수명을 80세로 가정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누구는 그보다 더 빨리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러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지 말자. 시간이 많다는 착각이 오히려 우리를 안이하게 만든다. 반대로 나의 유한함,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유한함을 잊지 않고 되새기다 보면 오히려 현재를 더 알차고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다. 잊지 말자.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죽는다. 나도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도. 지나고 나면 후회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일도 없다. 살다 보면 많은 것들에 작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크고 작은 파도와 같은 일들이 일상에서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런 만큼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나만의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작은 것에 불안과 걱정을 계속해서 한다면 눈앞의 행복을 놓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요. 행복은 크기보다 빈도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전해드린 스쳐 지나갈 것들로 인생을 채우지 말라는 책을 읽으며 우리의 삶에서 뺄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 인생을 위해 자신만의 일상 기준을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이 쌓이고 쌓여 나의 행복을 채워주고 불안을 없애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